예,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혁신 고도화와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통합 혁신 추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바꿔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사업 방식이 되겠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활용하는 기초적인 사업의 논리 혹은 사업의 설계도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해 놓았다고 해서 이게 글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구조화된 형태로 내용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리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기업이 특정의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제 이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활동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 가운데 어떤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러한 논리가 담긴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직의 구조나 업무 프로세스, 여러 가지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된 형태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며 이것들을 전파 혹은 전유해 내는지, 전유한다고 하는 것은 차지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플레이어들이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가 얼마만큼씩 차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이 내용,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화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되거나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언번들링 모델, 롱테일 모델, 플랫폼 모델, 무료 모델, 개방 모델,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또 구독 모델을 요즘은 많이들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각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언번들링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모델이 도입되냐 하면, 인프라 관리, 제품 혁신,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을 한 지붕 안에서 결합시켜서 한꺼번에 다 누군가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언번들링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해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뭉쳐서 모든 걸 다 제공했던 방식을 각각을 나누어 보는 이런 방식이 바로 언번들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ICT 기반의 관리 수단들, 이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이 복수의 비즈니스 모델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걸 분리하거나 조정해서 원하지 않는 거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에게 비용을 줄이고 더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언번들링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플랫폼 모델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요. 무료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R&D나 이런 분야에서는 개방 모델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자면 연구개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비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핵심 활동이 모두 조직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구개발은 대외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내부에 있는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특별한 지침 때문에 그 다양성이나 혁신성의 정도가 제약받을 경우에 주요 혁신 활동을 외부의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부탁하는 형태로 내부 활동을 외부로 연계시키는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특히 연구개발 같은 핵심 활동에서 핵심 활동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조직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던 활동들을 외부의 전문가 집단 또는 특정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외부로부터 그 활동의 성과가 조직 내부로 전달되도록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바로 개방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들을 외부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내부의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재무적인 자원을 더 증가시켜서 투입하더라도 오히려 생산성 자체나 효과 자체가 특별히 개선되지 않는, 뭐 심지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계속 내부 조직, 내부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 외부에 있는 여러 업체들 또는 협회, 전문기관들, 또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형태의 모델이 개방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대표적인 뭐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혹시 또 아시는 분은 마케팅 쪽에서 특히나 이 롱테일 모델도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의 특정 주류 고객층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주류 고객층에 맞는 어떤 가치 제한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틈새 고객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틈새 고객 시장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이 롱테일 자체가 점점 더 길어지는 양상을 보일 때 이러한 여러 세그멘트들을 총합 차원에서 잘 관리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방법이나 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더 큰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롱테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플랫폼 모델은 뭐 다들 잘 아실 거고요. 하여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형태들이 등장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과거에 기업이 하던 비즈니스 모델의 방식이 혁신된 것으로 바라보실 수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 보통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기업의 수익 창출에 관한, 수익 창출이라 하면 매출과 비용 구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최적화된 어떤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가 크게 보면 이렇게 9가지가 있다라고들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매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편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비용에 관한 내용이 있겠죠. 기업의 매출과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창출되고 구성되는가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매출과 비용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일 포인트가 되는 요소는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가,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효용과의 무엇인가, 혜택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객 가치 제한과 관련해서 이 제한이 결국은 잘 받아들여지면 매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고객의 가치 전달돼야 될 내용들이 작아지거나 아주 통합되거나 하면 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하여간 고객은 결국 자기가 전달받은, 제안받은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가치 전달의 오른쪽 편은 매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치 전달의 왼쪽 편은 보시는 것처럼 비용과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자면 어떤 세분 시장에 접근할 것인가,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매출과 관계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용과 관계된 내용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수행하는 활동들은 어떤 활동들을 얼마만큼의 강도로 수행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될 자원은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 다 이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자원, 우리가 해낼 수 없는 활동들을 다른 누군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어떤 활동을 지원받을 것인가, 이 내용도 역시 비용과 관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매출과 비용, 이것들과 관련된 우리의 고객 가치 제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이제 9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이 삼각형을 중심으로 매출 부분, 비용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각각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간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고객 가치 제안을 중심으로 매출 영역과 비용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각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키 파트너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핵심 파트너, 공급업체,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자원을 또 어떤 활동을 지원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키 파트너랑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전체적인 다양성, 규모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또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거냐, 그 과정에서 위험은 어떻게 줄일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원, 어떤 활동을 획득하고 공유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키 파트너 부분에 들어가야 될 비즈니스 모델의 세부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키 액티비티는 가치 제안, 유통 채널, 고객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밸류 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그 중에 핵심 활동, 가장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 그것과 관련돼서 고객을 어떻게 유입해오기, 또 고객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상의 경영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키 액티비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키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들을 수행해 나가려면 거기에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요소들을 투입해야 됩니다.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또는 사람 또는 자금 같은 것들을 투입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 자원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강도로 투입돼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키 리소스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 가운데 삼각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고객 가치 제안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거냐, 우리가 해결하는 가치들은 고객이 직면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나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또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형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조화되죠.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특정의 세분 시장에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의 조합을 제공할 거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고객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경우에 최소 요건 제품의 구성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게 고객 가치 제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던지는 고객 가치 제안의 강도, 범위, 깊이 등에 따라서 매출과 비용 구조가 직접적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 가치 제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의 어떤 내용들도 일정 부분 언급될 필요가 있고, 디자인적 요소도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들에게
충분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 중에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류 고객, 핵심 고객층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유지해 나가고 확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미 우리가 구축한 고객 관계가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얼마나 잘 통합될 수 있냐. 한편으로 여기서도 매출만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를 복잡하게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비용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요즘 와서는 커뮤니티, 그 다음에 공동의 새로운 참여, 이런 것들까지 고객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몰입해서 참여하도록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고객 관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거냐.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하나의 채널만을 이용하지 않고 옴니 채널 방식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반복적인 가치 제안을 전달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어떤 채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거냐, 보조적인 채널로 어떤 것들을 활용할 거냐, 다른 기업들은 어떤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채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고객 여정 관리라고 해서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간접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이것들을 사용하고 보충하고 수리하고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전체적인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채널들을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따져보게 되고요. 또 이제 이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세분 시장, 마케팅에서 흔히 말하는 STP 요소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직접적인 표적 고객은 과연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과연 뭐고 욕구는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플랫폼과 관련해서 양면 시장 또는 다면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 부분에 있는 것들이 구성이 되고요. 특히 왼쪽과 관련해서 비용 요소가 결정된다. 특히 비용 요소에서 고정비는 변동비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 구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가. 특히 핵심 자원이나 핵심 활동 관련해서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는, 작게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매출의 창출 가능성 또는 매출의 증가와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될 요소는 고객의 실질적인 지불 의사, 지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또 우리의 주요 고객들은 우리의 제품 서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겠죠. 그들이 돈을 지불하는 다른 어떤 영역들, 다른 제품군 서비스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게 좋냐. 그러다 보니 중개 수수료를 받을 거냐, 광고로 매출 만들 거냐, 라이센싱 임대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매출이 창출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 핵심 요소는 가운데 있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비용, 고객 가치 제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영역의 3가지 요소와 비용 영역의 3가지 요소, 그렇게 해서 전체 9가지 요소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개별 요소 각각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개별 요소 각각이 어떤 걸로 구성되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구성하고 새로운 가치 요소를 아주 일관성 있게 제대로 창출하려면 이 9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요소, 얼마나 잘 피팅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인 요소로 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 특히 시너지 창출과 관련해서는 상호작용 중에 상호 강화 또는 보완해내는 이 작용이 얼마나 커지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 가치 제한 요소와 가치 공식, 그리고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활동과 관련해서 각각의 세부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거나
서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걸 잘 따져보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뿐만이 아니고 구성 요소들 간의 이 상호작용 자체를 따져보는 것.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가치 제한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창출되려면 매출이 어떻게 발생되고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고 마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기 지금 자원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이나 비용의 목표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는 속도나 리드 타임, 작업의 처리량, 재고 자산의 회전율, 자산의 활용 정도,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유할 수 있게 되는가를 따져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앞서 말씀드린 9가지 요소를 다시 4가지로 규정해 놓고 이 4가지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구상할 때 따져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뭐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노력이 되겠고,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이제 그럼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제품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9가지의 개별적인 요소 각각을 혁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9가지 요소, 개별 요소가 아닌 이 9가지 요소 간의 사고작용 방식도 바꾸는 것, 이것도 역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중요해졌냐 하면 첫 번째로 경쟁이 펼쳐지는 이 양상 자체가 동일 유사 제품 서비스로 경쟁하던 게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그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정도를 훨씬 더 강화를 시키는 필요성이 제기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경쟁업체가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그 경쟁업체 비즈니스 모델의 선순환 요소를 우리가 모방하는 노력을 펼쳐나가게 되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또 레벨업 시키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경쟁업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경쟁업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현재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업체가 계속해서 우리랑 경쟁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랑 나랑 적당한 역할을 잘 배분해서 맡음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경쟁을 줄이고 협력의 정도를 높여서 두 사람 다, 두 기업 모두 다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필요성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저 경쟁자랑 협력하지 않으면 저 경쟁자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랑 또 협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강화시키는데 현재 경쟁업체의 역할을 변모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내용 자체가 과거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게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사업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한 관심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회사 고유의 어떤 사업 방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업 방식이 세팅이 된다는 건 조직 내부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표준적인 어떤 것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다양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매출을 창출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이야 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뭐 한다고요? 표준으로 공유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는데 이게 개별 제품, 개별 서비스가 아니고 한 덩어리의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변경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변경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활동이 있고 이것과 관련된 자원이 있습니다. 활동을 바꾸게 되면 기존 자원으로 이 활동을 지원할 수가 없겠죠. 활동이 바뀌게 되면 따라서 뭐도 정해진다고요? 자원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9가지 요소가 각각 바뀔 수도 있겠으나 어느 하나를 건드리게 되면 상호작용 요소 때문에 줄줄이 다 굴비 깨듯이 엮여서 막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걸 바꾸는 게 참 한편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전부 다를 동시에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공유된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또 재무회계 성과랑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의 사업 방식이야 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확정돼 버리면 말씀드려 볼게요. 생산 공정 관련해서 제품의 품질을 바꾸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체에게 납품했던 제품의 품질 또는 우리가 어떤 공급업체로부터 받았던 그런 부품과 원재료의 품질 이런 거 그냥 바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걸 바꾸게 되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자기 걸 막 바꾸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가 결정되냐 하면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야. 운영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됩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이게 더욱더 널리 공유되면 공유될수록 바꾸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매출 총이익은 이 정도 돼야 돼. 개별 제품의 단가와 마진은 이런 식으로 구성돼야 돼. 손익분기점은 이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가 없이도 이 정도가 달성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정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무회계 측면에서 성과는 이 정도가 나와야 돼. 비용 이 정도 쓰면 이 정도 매출, 이 정도 이익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게 세팅된다는 거죠. 세팅된다는 거죠. 특히 가격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성과는 이 정도가 달성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은 이 정도 보상, 이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하나의 덩어리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만 바꾸면 끝이 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과거의 고착화가 과거의 공유와 수용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이 변화를 추구해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옛날 사업 방식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꾸는 게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걸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고객이, 새로운 욕구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되는 이유를 내부적인 요소 또 외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의 어떤 새로운 욕구 또는 기존의 욕구 중에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 뭐 이런 것들이 혁신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새로운 욕구 또는 미충족 욕구랑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가. 활동 없이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예. 그다음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도록 강화작용하도록 연결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누구랑 어떻게 협력할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협력하지 않았던 누군가랑 협력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객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뭐 최근 들어서 ESG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요소들과 관련해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때 구체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더 또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최근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요소는 양면 시장 또는 다면 시장을 창출해내는 걸 의미하고 이 양면 또는 다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게 고객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여러 개별적인 이해관계자들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만들어내고 공유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출이 발생하도록 구성하면 우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매출액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지불해야 될 돈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로 비춰진다면 더 많은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도 이렇게까지 큰 돈을 벌어가는 저 기업이 이 정도밖에 안 해주는가라는 우리가 또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출이 발생하는 이 방식을 잘 구조화시키고 변형시키면서 실제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하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고객들이 우리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는 게 바로 뭐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관계된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를 바꾸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서 중요하지만 개별 요소의 상호 강화작용을 고려하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 혁신을 하는 방향으로서 실제 내용으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같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정의 어떤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비싸거나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당수의 잠재 고객들 또는 비고객들이 있는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가 와해성 혁신 또는 파괴적 혁신을 동반하면서 시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와해성 혁신 기억나십니까? 기대 수준 대비 낮은 수준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대 성능을 개선시키는 제품과 서비스, 대체품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와해성 혁신, 파괴적 혁신입니다. 시장에 이런 제품이 등장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존의 제품, 기존의 서비스만 그대로 유지해서는 파괴적 혁신, 와해성 혁신을 당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히 그렇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보이거나 또는 이미 효능이 검증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이걸 선보일 기회가 있을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게 기회로 연결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 미래 첨단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들이 보편화의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빨리 그런 기술들을 우리 사업 방식에 접목시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는 게 뭐냐면 저가 시장을 공략해오는 파괴자들. 이게 이제 파괴적 혁신 또는 Y성 혁신과 관계됩니다. 이런 플레이어들을 빨리 좀 물리쳐야 되겠다. 더 기다리다가는 얘들이 커지겠다. 이럴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글로벌 경쟁자가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산업 전체에 중대한 전환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 신경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BYD 같은 업체의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가 국내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전환 국면으로 변경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우리의 현재 방식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렇죠. 추진을 할 때 무작정 하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정보와 자신감, 이게 없다면 긴가민가 하고 있고 민기적 끓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를 바꾸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이때 잘못 바꾸면 조직이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뭔가 새로운 걸 던졌을 때 시장의 충격파를 불러올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게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걸 굉장히 크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 짧은 시간에. 그럴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고객 가치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특한 게 나와야 됩니다. 기술이 있고 시장이 러프하게 있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우리 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경쟁사는 제공할 수 없고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관심을 끌 수 있고 매력적인 고객 가치 제안을 우리가 딱 도출할 수 있어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나머지 8가지 요소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도출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기술이 있다는 정도로는 제품 포장을 좀 바꿔봤다는 이런 정도로는 절대로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개별 요소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호 강화작용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달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개별 요소를 아무리 바꿔봤자 상호 강화작용이 없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가 증폭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작정 시도하지 말고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 미리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던졌을 때 경쟁 업체들이 조금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져야 됩니다. 경쟁 업체들도 바로 나처럼 바꿀 수 있으면 뭐라고요? 이럴 땐 해봤자 굳이 먼저 해봤자 더 득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시장 선도자의 우위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냐?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서 보여줬을 때 경쟁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고객들에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요소, 그래서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야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몇몇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힐티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공구와 설비를 주로
만들어서 팔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특히 공작 또는 건설에 필요한 전동공구 또는 그런 설비들을 만들어 팔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이제 이 업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바꿨냐 하면 계속해서 공작기계, 건설기계, 이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저가 공구와 기기들을 공급하고 이것들을 시장에서 계속 뿌리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대표적인 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중국의 건설 시장이 붐이 일면서 중국 내에서 그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공구, 설비, 뭐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하던 중국의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학습이 축적되는 가운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사업이 힐티의 기존 사업이 가격은 높은데 중국의 전동 공구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해지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고 이러다 보니 이제 힐티라는 업체 자체가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과연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건설업체가 뭘 요구하는지를, 뭘 제일 중시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해서 따져봤는데요. 건설업체가 공구나 기계가 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건축 프로젝트가 마무리돼야, 기성이 완성돼야 건설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이제 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구나 기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걸 잘 활용할 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힐티라는 업체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재미있죠,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고객의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고객의 고객. 힐티라는 장비업체의 고객은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는 건설사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머니메이킹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건설사가 공구나 기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를 계획에 맞춰서 잘 완성할 때 그때 돈을 버는 거고 우리는 공구를 제공해서 돈을 벌면 안 되고 우리는 건설사가 공기를 맞추어서 건설 완성하는데 더 적은 비용으로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우리 사업을 좀 바꿔보자.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 쓴 게 뭐냐면 전동 공구를 판매하는 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대신 적정한 가격에 언제든지 전동 공구 기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보관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건설 공기를 맞추는데 건설사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되는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보자. 이렇게 자기 사업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가치 제한 자체를 바꾸게 되는 거죠. 과거의 가치 제한은 성능 좋은 적당한 가격에 조금 고가이더라도 힐티라는 브랜드가 보장해주는 그 제품의 성능을 가지고 제품을 파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 서비스로 갈아타보자가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고객업체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전동공구 기기, 설비를 제공하면서 수리, 교체, 업그레이드 이런 서비스를 쫙 해주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려고 이제 트라이 해봅니다. 그렇게 고객 가치 제한을 어떻게 하면 사업화시킬까를 이제 따져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죠. 결국은 과거에는 공구를 만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가 신경을 많이 쓰던 영역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서비스 쪽으로 관심을 크게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내려니까 이제 보면 우리의 매출과 우리의 비용과 우리의 순이익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춰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이걸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구와 기기를 대여해 주기 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포장 운반 수단이 필요하게 됐고요. 또 월별 지불 금액 일종의 구독 경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건설업자와 합의에 도출하려면 우리는 새로운 인력과 강력한 정보통신 기술이 이게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상당한 규모의 공구와 기기를 어떻게 잘
보관할 거냐 효율적으로 이걸 또 따져보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보관시설, 재고관리 시스템, 교체대구, 교체도구까지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지만 건설업체를 상대로 전체 건설 공구 패키지를 서비스해주는 판매가 아닌 이런 형태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영업 방식이 뭐였냐, 기계를 보여주고 이 기계가 경쟁 제품보다 더 좋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 가격이 조금 높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떻다, 품질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을 팔고 다녔거든요, 영업사원이. 근데 지금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뭘 파는 거죠?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체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영업사원들은 굉장히 다른 임무를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수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교육 훈련이 필요했죠. 과거에는 제품을 팔 때는 30분만 쓰면 됐는데 지금은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와 서비스를 팔아야 되니까 30분 만에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재밌게도 고객들에게 전체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짧게는 3일, 길게는 몇 달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회의해야 된다는 거죠. 영업사원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회의를 해야 되고, 과거에는 건설업체 현장사무소장하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현장사무소장이 이걸 하는 게 아니죠. 건설업체 본사와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현장의 팀장이나 구매 담당자하고 거래를 했었는데 갑자기 회의실에서 이제 건설업체 CEO, CFO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그 건설업체가 더 성공하도록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고객업체를 회원으로 일단 가입시키고, 그 다음 고객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힐티가 가지고 와서 힐티 자산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걸 대여하는 형태로 회계 재무 절차도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힐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공구와 설비가 뭐가 있고 이거 각각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가 되는지를 건설업체 담당자들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제작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또 회계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제품을 공구나 설비, 부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던 방식에서 대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산성을 더 높여주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고객 가치 제한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 창출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졌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활동과 자원 요소도, 투입되는 자원 요소도 변동되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통망을 통해서 중국에서 만든 공구나 기기를 파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계약 관리를 하고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전체 건설 필요한 공구와 장비를 갖다 관리해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우 코닝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인데요. 여기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다우 코닝이라는 업체가 화학업체로서 실리콘 제품에 굉장히 탁월한 이 성능과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었는데 보니까 시장이 점점 과밀화되고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고서는 과거와 같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가격을 내리면 이익률이 어떻게 되죠? 따라서 내려가겠죠. 이익률이 내려가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계속 가봤자 개도국이나 신흥국에서 등판하고 있는 새로운 실리콘 전문 업체들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사업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판매 속도를 늘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영업을 자동화하고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할 거냐. 계속해서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는 노력들이 반복돼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게 되다 보니 앤더슨 회장이 이 단시트라고 하는 담당 그 사업 부문장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계속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시가 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다우코닝 같이 이렇게 큰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평가라든지 아니면 재무 회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이미 어떻다고요? 아주 모든 것들이 표준화가 딱 되어 있는 이런 업체라는 겁니다. 특히 다우코닝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아왔던 이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게 가능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제품 자체 성능도 탁월했지만 내부의 연구개발 전문가들이 실리콘 물성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우코닝이 기존의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었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회사의 밸류 체인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뭔가 바꿔야지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바꾸기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또는 문화적인 관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거대 선도적인 화학회사의 직원들은 무엇인가 표준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몸에 머릿속에 인식에 다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또 새롭게 하려면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과거의 거에 더 얽매이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사업 방식을 바꿀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우코닝이 추진했던 내용은 뭐냐면 직원들과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해보니까 이거 저항의 정도가 조직의 항체가 너무 견고하다. 이러다 보니 기존 조직과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건 어떻다고요? 이건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운 사업부,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을 분리하는 것도 뭐라고요? 양손잡이형 혁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된다. 조직 분리 말고 또 기억나십니까? 시간을 분리할 수도 있고 영역을 분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조직의 맥락을 갖다가 새로운 4가지 요소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우코닝에서는 실리콘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조직, 기존 시스템과 분리된 조직의 분리를 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걸 사업부로 독립시키죠.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컨설팅을 해주고 이 제품을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판매하던 방식입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근데 이걸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인터넷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좀 해보자. 그렇지만 제품이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놓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우리의 강점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은 적당히 잘 활용해야 된다. 요렇게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원들을 또 뽑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조직 내에서 뽑아와서 그 직원들에게 다른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걸 제안을 하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규모로 소량의 실리콘 제품을, 여기서 말하는 소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실리콘 제품은 탱크 단위로 또는 굉장히 큰 전문화된 수송선, 선박으로 이걸 수출하고 제품을 판매했었는데 이 자이미트라는 제품 뭐냐면 그러한 거대 고객만이 아니고 실리콘을 버킷 단위 하나로 실리콘을 100kg 이내의 작은 어떤 규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이런 고객들이 존재하더란 겁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정형화된 어떤 상자 내지는 버킷 단위로 뭐 한다고요? 50kg 이내, 20kg 이내 기준으로 해서
소량의 단위를 가지고 요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인터넷으로 바로 제공하는, 대신 여긴 뭐가 빠진다고요? 원래 우리가 잘해줬던 실리콘 관련된 컨설팅은 전혀 필요 없는, 예. 참고로 컨설팅이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주로 했던 어떤 부서나 이런 기술자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독립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은 빠르게 배송되게 또 신제품을 빨리빨리 보여주면서 사업을 만들어서 첫 해부터 돈을 벌겠다. 왜? 이건 장치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작은 포장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 자이오미트라고 하는 사업부를 시작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냐? 전체 매출액의 30%를 추가로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박, 배 한 척을 가지고 또는 최소한 탱크 단위로 팔던 걸 버킷 단위로, 상자 단위로 판매해서 과거에 전혀 만나지 않았던 비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기반으로 대규모로 협상을 통해서 중장기 계약을 맺어서 팔던 걸 지금은 도매가로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저렴한 소량의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R&D와 결합된 추가적인 AS가 결합된 고가의 영업, 고비용 구조의 영업이었던 반면에 정보통신기술과 고도의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영업 프로세스로 크게 바꾸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